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앙아시아의 선물. 2. 한국의 영향. 3. 한국의 차별화된 기술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희소 귀금속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주요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술, 전자제품 제조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희소 귀금속은 스마트폰, 컴퓨터, OLED 화면, LED 조명, 고에너지 배터리 및 기타 전자제품과 같은 다양한 고급 기술 제품의 주요 성분입니다. 이들은 색상을 생성하고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원소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국제 자원 시장이 급변하는 것을 목격한 뒤 자원부국들은 자국산 희소 자원을 무기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실제 자원부국들은 멕시코처럼 희소 광물인 리튬을 아예 국유화하거나 인도네시아처럼 광물을 사가는 선진국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치해 원료를 사용하라는 압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부국 중에서 한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다 퍼주겠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갈륨, 마그네슘을 시작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이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기로 기습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및 첨단 기술 규제를 강화하자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83%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먼저 갈륨과 게르마늄은 현재 국내 반도체 주요 공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직접 구매하는 물량은 거의 없다면서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유입의 경우도 비중이 크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에 다량 쓰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5년부터 갈륨 기반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한다고 밝혔는데 수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물량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2025년 이후의 이야기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기에 당장 해당 국가를 압박해야 하는 수출 통제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를 공포탄으로 해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실탄 사격에 앞서 실제 타격은 없지만 소리가 요란 한 공포탄을 발사하며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이 품고 있는 진짜 카드는 희토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생산용 연마제, 배기가스용 촉매제, 형광체 제작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기차 등에 쓰이는 연구자석용 희토류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86%입니다. 반도체 생산용 연마제로 쓰이는 희토류 역시 54%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됩니다. 중국의 희토류 압박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내교 무기로 처음 희토류를 사용했습니다. 2019년에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대응 카드로 희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희토류 제조 회사들을 합쳐 몸집을 키우고 2020년 말엔 국가 안보와 이익에 근거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출관리동제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희토류 자석 관련 기술과 희토류 재련 가공 이용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지인 환구시보는 미국은 중국의 경고를 들으라 라면서 칼럼을 통해 희토류까지 수출 통제가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근 중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희토류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의 수출 규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이 새롭게 찾은 곳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들 국가들은 한국에게 인프라 건설의 대가로 엄청난 양의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분까지 한국에게 넘기면서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경제도시 알마티. 경제 성장, 인구 증가 등은 교통 체증을 동반했습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도권 순환도로를 구상했고 첫 작품인 알마티 순환도로가 지난달 개통했습니다. 개통식에는 쿠안티로브 국가경제부 장관을 비롯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16년간 이 도로의 운영, 유지 관리를 담당할 한국도 노공사의 함진규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함 사장은 유럽 출장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개통식에 참석하는 등 알마티 순환도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총 길이 66km의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는 한국도로공사, SK에코 플랜트와 튀르키예 건설사인 알랄코, 마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2018년 착공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 7,700억 원, 민간 투자금 2,200억 원 등 총 9,9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건설뿐 아니라 앞으로 16년간 도로 운영, 유지 관리도 맡게 됩니다. 도로 운영, 유지 관리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확정 수입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교통량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없이 약 1,800억 원의 안정적 운영 수입이 보장됩니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도로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법인 바늘을 세웠고 40%로 지분이 가장 많은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법인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알마티에 파견했습니다. 손병문 바르 법인장은 알마티 순환도로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첫 민관협력 사업이자 도로공사의 첫 해외 운영관리법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 톨게이트에는 지능형 교통 결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 재난관리, 요금 징수 시스템, 교통정보 시스템 등 첨단 도로 관리 기술의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손 법인장은 우리나라 하이패스와 같은 무인 요금 징수 방식인 이른바 프리플로우 시스템이 적용됐다며 지금까지 요금 수납원이 있던 카자흐스탄 유료도로 톨게이트의 스마트 요금 징수 시스템이 도입된 건 알마티 순환도로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아직 국가 인프라 사업의 자체 조달 능력은 미흡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알마티 순환도로와 같은 민관협력 사업 방식의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추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법인장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신용도가 높아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알마티 순환도로 사례처럼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더 많은 해외 건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참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이 주목받는 것은 이곳에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0여 종의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필수 경제 협력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광활한 국토에 크롬 2억 3천만 톤, 세계 1위, 납 200만 톤, 세계 2위, 망간 6억 7,600만 톤, 세계 4위, 구리 4,100만 톤, 세계 12위 등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 소재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물 자원이 필요한 한국과 이 자원을 고부가 가치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카자흐스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 카자흐스탄지 지리원회는 지질의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등에 관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과 관련해 유망 광구로 꼽히는 지역에서 테스트베드 탐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카자흐스탄 투자청인 카자흐인베스트의 잔도스 테미르갈리 경영부문 부의장은 투자가 필요한 27개 광산 정보를 한국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말 지질연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MOU를 체결했다며 최근까지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기관들과 광업 및 야금 등 유망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망 동맹을 통한 우리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 배터리 등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카자흐스탄은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가동 중입니다. 이른바 카자흐스탄 2050 전략입니다. 테미르갈리 부의장은 지난해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국 직접 투자 금액은 280억 달러로 목표액인 255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카자흐스탄 경제의 매력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카자흐스탄이 유리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자흐스탄의 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카자흐인베스트는 국가투자유치진흥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관심이 있는 외국 기업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경제 협력에 대한 수요도 높은데 노만 스클야르 제1부 총리가 직접 한 카자흐 경제협력 특별 워킹그룹을 의장으로서 이끌고 있을 정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특히 자동차, 가전 등 생산 설비를 가진 기업의 투자 및 관련 장비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테미르갈리 부의장은 전자부문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고 세금과 비자 제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국 브랜드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선호도가 높아 진출 기업에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열 10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 위치한 쇼핑몰 포럼은 청소년들로 꽉 찼습니다. 이들은 코트라가 주최한 2023 K-라이프 스타일 인 CIS 개막식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한류 분위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선 K-팝 댄스 경연대회도 열렸는데 쇼핑몰 4층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몰린 인파만 2,000명이 넘었고 행사장 한켠에서 진행된 서울여자대학교의 유학 설명회엔 이날 하루에만 200여 명의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찾았을 정도입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코트라는 올해 K-라이프 스타일 행사 개최지로 카자흐스탄을 점찍었습니다. 코트라는 올해 1월부터 참여기업 선정 및 샘플 제품 통관 등 준비를 통해 약 300개사의 소비재 제품을 판촉전에 내놨습니다. 특히 온 오프라인 상담회도 여러 수출이망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지역 400여 바이어 회사를 만나도록 지원했습니다. 정회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카자흐스탄은 제조 기반이 부족해 기본적인 물품까지 수입에 의존해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내년 인구가 20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 등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기업들이 사업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 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평가 대상 국가 중 25위를 기록했습니다. 구매력도 높은데 카자흐스탄은 1인당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GDP가 지난해 기준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유망 소비재 분야로는 화장품이 꼽힙니다. 지난 4월 기준 화장품의 카자흐스탄 수출액 2,3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6.9%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초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한 중국과 대비됩니다. 정 본부장은 카자흐스탄은 고려인이 11만 명가량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성공한 기업인들이 많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중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등이 우리 수출품과 경쟁하고 있지만 한국산 제품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정이 비슷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초저출산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에서 9월 출생아 수가 68만 1,800명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19만 3천 명보다 3배 이상 많고 그만큼 유아식품,
의류 등 육아용품 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하지만 자국 제품 제조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아식, 유아 의류 등 육아용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분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는 우즈베키스탄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분유 등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분유 브랜드 앞타밀로 유명한 뉴트리시아와 러시아의 식음료업체 윈빌덴의 유아식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가격대의 실용적이고 안전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이런 제품을 우즈베키스탄에 잘 소개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희소금속 센터를 세웠습니다. 구리, 몰리브덴, 텅스텐 등 희소, 금속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해 고부가 가치 소재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과 자원 협력을 통해 서로 원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희소금속 센터에 150억 원을 투자해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몰리브덴과 텅스텐 등 반도체 핵심 소재 확보 등 공급망 강화 효과를, 우즈베키스탄은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상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희소금속의 경우 우리나라가 기술 투자 후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2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구리의 경우에도 우리 민간 기업이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환시장 개방 및 해외기업 투자 유치 등 경제개방 노선을 채택하며 5%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600만 인구를 가지고 있어 시장 잠재력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 EU, 유럽연합과 협력 확대 등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함에 따라 호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올리게 되면 마냥 덥고 건조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처럼 생각되지만 주요 국가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들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훌륭한 기후 환경을 갖춘 나라들이 있고 또 최근 이러한 나라들이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국제 자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중국의 시대, 혹은 인도의 시대, 혹은 동남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또 다른 곳에선 아프리카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는 인구와 자원이 풍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무상할 가능성이 큰 대륙입니다. 그동안 세계를 줄을 잡아온 제1세계 열강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경제개발에 다소 소홀히 해왔던 특성이 있지만 최근에 중국은 아프리카를 향한 태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G1의 패권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중국은 아프리카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여 아프리카의 자원 인적 자원 미래, 지정학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문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 아프리카에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에티오피아. 한국전쟁이 참전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뜨겁고 건조할 것만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이나 남미, 북미에 훌륭한 온대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덕분에 아주 훌륭한 맛의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값비싼 커피들 다수가 에티오피아 또는 그 인접 국가 케냐에서 생산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맛이 좋기로 유명한 커피인 예가체프 몬두가 생산되는 예가체프 지역은 커피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품종을 생산해내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유럽인들도 인정하는 문명국가를 일구어온 나라입니다.
최근 에티오피아는 항공산업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산업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한 항공 산업 중 하나로 에티오피아 항공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1945년에 설립되어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아프리카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등 전 세계로 항공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볼레 국제공항은 아프리카의 항공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항공교통의 중심 허브의 이점을 살려 ICT 인프라를 확대하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인프라를 통해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한 에티오피아 전역이 발전하는 아프리카 문명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냐. 케냐는 적도 지방에 위치해 매우 더워야 마땅한 나라이지만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서늘한 고산 지방의 기후, 특색이 나타나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건조기후 혹은 열대지방의 기후 특성을 보여주지만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의 특성이 나타나 예로부터 서구인들이 탐내던 곳입니다. 현재는 유엔의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국제중심 국가가 바로 케냐입니다. 케냐는 또 빅토리아 호수라는 거대한 호수를 끼고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명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르완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제1위 선진국이 탄생한다면 르완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 환경이 좋은 르완다는 벌써부터 선진국 시민들이 이주해 살아갈 정도로 좋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BBC에서는 여성이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베스트 5를 꼽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일본,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완다를 꼽았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글로벌 성별 격차 지수 등을 반영했습니다. 르완다가 안전한 이유는 거의 모든 장소에 24시간 경찰과 군대가 있을 정도로 지난 1994년 발생한 르완다 사태 이후로 국제적인 치안 강화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의회의 55%가 여성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됩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인구 790만 명이던 인구가 2년 만에 568만 명으로 줄어드는 대학살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이는 바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94년 르완다 내전 사태입니다. 그 후로 르완다는 국제기관들의 개입에 의해 세계적인 치안 환경을 구축했고 급속도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성장의 방법으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접목했습니다. 르완다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모범 사례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색 성장 등 운의 어젠다를 철저하게 따르는 국가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가적 성장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연계되면서 최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인프라 및 투자 프로젝트로 세계 각지를 묶는 무역 및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투자 및 무역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으로의 흡수가 가속화돼 다소 우려가 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기후적으로도 매력이 가득한 섬입니다. 이 섬 국가는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농업, 관광, 해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구도 적어서 외세 간섭과 이권 획득이 매우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닐라 생산지로서 농업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독특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는 관광 명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으로 아주 매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에 위치해 있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와의 교역에 이상적인 위치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위치적 장점을 활용하면 엄청난 국가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면적이 대한민국의 약 4.5배나 되는 거대한 섬으로 인구는 약 2,800만 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넓은 국토와 비교적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 신장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역사 속 이야기 중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도에 한국의 대우 측에서 마다가스카르의 땅을 매입하려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로지스틱스사는 당시 마다가스카르의 거대한 농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던 상황에서 한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협상하여 약 129만 헥타르 대략 강원도 면적의 땅을 임차하기로 했고, 이 땅에서는 주로 옥수수와 파묘를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가 마다가스카르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우려했고,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해 많은 현지 농민들이 보직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국내외적인 비판 여론과 2009년에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교체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우 측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농업 프로젝트 계획을 전면 철회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마다가스카르의 농지를 확보했었더라면 최근의 식량 가격 대폭등 사태에서 한국은 어마어마한 국부를 획득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부티. 지부티는 작은 아프리카 국가로 인구 약 99만 명과 면적 약 2만 3,200 스퀘어 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정도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지부티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군사 기지를 세워 놓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이 나라는 바로 홍해와 아덴만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지부티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부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곳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설립했는데요. 지부티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보자면 지부티는 무역과 해운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부티와의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부티와의 협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지부티는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주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들을 살펴왔습니다. 인구는 그리 많은 나라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깔고 있는 땅의 가치가 매우 높고 기후적으로 온화한 온대기후에 속하여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좋을 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랍니다. 한국은 아직 아프리카에 대해 미지의 대륙으로 여기고 있으나 일찍이 우리 기업인들은 아프리카 지역 현지 주민들과의 우호교류 확대와 동반 성장과 전 지구적인 번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곧 철회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산업계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은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물론 한국이 그동안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소부장 국산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립화를 상당수 이루었으나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추진했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의지와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빠른 국산화 속도에 일본이 깜짝 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공개한 게임체인저 기술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에 뛰어든 지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처음엔 극도의 공포를 초래했지만 사실상 나중엔 국산화 의지를 키우는 동력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앞으로 우리 반도체 공급망과 소부장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개한 게임체인저 기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날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초촌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타깃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주력 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공정에 주로 쓰이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가지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온 소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일본 불화수소 수입 비중은 44%, 포토레지스트는 92%에 달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소재를 일본에서 들여올 수 없는 리스크를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기술 자립과 국산화였습니다. 기업들도 주입처 다변화 등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소재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성과도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EUV, 극자외선, 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소부장 수입액은 전체 소부장 수입액의 1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수출 규제 전까지 일본산 수입 비중은 23.8%에 이르렀지만 8% 이상 내린 것입니다. 물론 수출 규제가 곧 수출 금지는 아니었기에 반도체 업황에 실질적인 악영향은 없었으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국산화로 상황을 대처하면서 기술 자립화라는 한 단계 발전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4년여간 일본 수출 규제의 여파는 공포보다는 감내할 수준 정도였다는 게 업계 준론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소부장 국산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국산화 성과도 여럿 나왔습니다. 일본산 수입 대체의 가장 성공한 품목은 불화수소입니다. 지난해 2022년 기준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의 수입은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90%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과 SK머트리얼즈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솔브레인은 2020년 초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해 12엔 99.9999999% 급의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SK머트리얼즈는 2020년 중순 액체 불화수소 대비 개발 난이도가 높은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3N급의 초고순도 제품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국산화 7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까다로운 수출 규제 탓에 한국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일본 기업도 늘었습니다. 일본 스미토모 화학 자회사인 동우하인캠은 2021년 9월 100억엔을 투자해 전북 익산에 생산 라인을 건설해 지난해 중순부터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오카공업 TOK 도 인천 송도에 위치한 공장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중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일본 기업들의 탈일본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글로벌 점유율이 워낙 높아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반도체 소재 개발을 강화해 온 LG화학은 포토레지스트 개발로 액상 소재 생산에 나선 첫 번째 국내 기업입니다. LG화학은 그동안 반도체 후공정의 칩과 회로기판을 연결하는 접착 필름 DAF를 만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 양산 라인 적용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삼성 SDI도 반도체 초미세 회로 공정에서 게임 체인저 소재로 각광받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 개발에 착수하면서 일본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범용으로 활용하는 유기물 포토레지스트 PR보다 튼튼하고 견고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삼성 SDI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무기물 PR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광공학회 SPIE 2023분에서 세계 EUV 극자외선 용 포토레지스트 동향과 함께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발표에서 삼성 SDI가 삼성전자에 여러 차례 무기물 이노어게닉 포토레지스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니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검증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소식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삼성 SDI 전자재료 사업부가 개발에 뛰어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회사 기술 로드맵이 알려진 것입니다. 삼성 SDI는 2019년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의 일본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가 다양한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를 차세대 제품으로 점찍은 이유는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노광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노광 공정은 웨이퍼의 빛으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작업인데 이때 빛과 반응하는 물질인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 위에 발라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은 탄소, 산소, 수소 등을 포함한 유기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기물 포토레지스트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로의 폭이 10나노미터 이하로 미세해지고 폭까지 깊어지면서 빛으로 파낸 회로 모양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회로 분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소재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유기물이 아닌 금속, 그야말로 무기물 알갱이로 만든 소재입니다. 금속 특유의 단단한 성질로 미세한 폭을 깊게 파더라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7나노 이하 미세 노광에 쓰이는 EUV 공정에서 쓰임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진균 인하대 교수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노광 공정으로 손꼽히는 극자외선 EUV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의 강자는 일본 소재 업체인 JSR 자회사 인프리아입니다. 인프리아는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물 피안을 양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 SDI가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최근 국내 반도체 소재 업계에서도 삼성 SDI 외 다양한 기업들이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EUV 노광 공정 후 생긴 부산물을 씻겨내는 린스라는 소재를 국산화한 영창케미칼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연구, 개발 내용을 기술 로드맵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EUV 피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동진세미캠이라는 소재 기업도 무기물 PR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지난해 말 EUV 포토레지스트 양산에 성공해 반도체 고부가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EUV PR뿐 아니라 최근 무기물 PR 개발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양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되는 경우 국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망은 잠재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부장 국산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리스크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국산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핵심 소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례 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출 규제가 풀린 뒤에도 국산화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회장도 국산화는 곧 다변화 전략의 하나라며 다변화를 해야만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우리 기업들이 수출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국산 제품을 외면하거나 국산화를 멈추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반응도 엇비슷했습니다.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여건상 100% 소부장 국산화 달성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망 이슈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대체할 정도의 국산화에만 성공해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반도체 소부장 자립을 위해 집중 투자한 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내 기업들은 일본 핵심 소재에 의존하지 않으려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뤄 글로벌 시장도 장악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